전반 종료 후 이 경기의 스코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패커스의 승리 확률이었죠. 그런데 이 경기를 이겼던 팀은 시애틀 시옥스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소식은 바로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NFL 직관여행 모집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채널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으로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에 있는 서부 쪽 경기들을 볼 계획이고 이 안에 레이더스 대 펠컨스 경기까지 구영회 선수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때는 2011년 2월 2010 NFL 시즌의 마지막 경기. 이제 선발 3년 차인 27살의 쿼터백 애런 로저스와 감독 마이크 맥카시는 상대적으로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은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을 상대로 슈퍼볼 경기에 임합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31대 25 패커스 승리. 로저스의 터치다운 패스들은 모두 예술이었죠. 피츠버그 수비수들의 리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퀵배송을 미친듯이 했습니다. 특히 필드 중앙에 있는 제닝스에게 던졌던 이 패스는 정말 기가 막혔었죠. 도널드 드라이버와 찰스 우드슨, 이 베테랑 리더들의 부상이 있었지만 패커스는 굴하지 않고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다이너스티가 시작되는 줄 알았죠. 화려한 우승을 경험했던 패커스와는 다르게 시애틀 시옥스는 엄청난 리빌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전 오브 붐이라 알려진 수비 유닛의 주축 선수들인 얼 토마스와 캠 챈슬러를 2010 드래프트에서 뽑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리처드 셔먼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2010년 런닝백 마션 린치를 버팔로에서 데려왔고 2012 드래프트에서 러셀 윌슨 쿼터백을 뽑았죠. 그렇게 시옥스의 리전 오브 붐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리빌딩 노력의 결실을 꽤 빨리 누렸습니다. 2013 시즌 슈퍼볼 덴버의 첫 스냅부터 승리의 여신이 시애틀의 손을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콤 스미스의 픽6와 퍼시 하빈의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까지 더해져 3쿼터가 시작되자마자 29대 0으로 달아났던 시애틀은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역대 슈퍼볼 중 세 번째로 가장 점수차가 큰 경기였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애틀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대망의 2014 시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패커스는 로저스가 있었고 시옥스는 리전 오브 붐이 있었습니다. 물론 패커스는 슈퍼볼 우승 후 NFC 챔피언십 경기와 연이 없었지만 이 시즌은 로저스가 엄청난 패스 효율과 110이 넘는 패서 레이팅을 평균적으로 기록했던, 그리고 리그 MVP상까지 수상했던 해였습니다. 다이너스티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에 최적기였죠. 이때 NFC 쪽에선 시애틀이 1시드 그리고 그린베이가 2시드였는데 사실상 이 경기는 리그 최고의 수비 대 리그 최고의 공격의 대결이었습니다. 진정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죠.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은 명확히 달랐지만 이때 두 팀 모두 정규 시즌 12승 4패의 기록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습니다. 물론 시애틀이 정규 시즌 첫 경기에서 패커스를 상대로 압도했고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시애틀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은 모두 뻘쭘한 농담으로 변해갔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단이 난 걸까요? 이 한 플레이로 다 설명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영상 만드는 저야 편하겠지만 사실 이게 풀스토리가 아니죠. 물론 이 플레이로 인해 경기의 분위기가 심하게 시애틀 쪽으로 기울긴 했습니다만 절대 이 하나의 실수만으로 패커스가 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패커스가 다 이겼던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커스는 경기의 시작과 함께 1쿼터에만 13점을 득점합니다. 여기서 패커스가 압도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애틀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시애틀의 수비가 정말 대단했죠. 패커스가 공격권을 먼저 가져갔고 첫 드라이브부터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시애틀 진영 레드존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그렇게 로저스가 리그 최고의 코너백 리처드 셔먼을 시험하는데 엔드존에서 인터셉트 당합니다. 아직 다반테 애덤스가 신인이었을 때라 스타 매치업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잘 던진 공을 본인의 긴 피지컬을 살려 가로채기 하는 셔먼의 모습은 예술이었죠. 다음 시애틀 공격 드라이브에서는 플레이 3번 만에 인터셉션.
시애틀 수비팀은 쉬지도 못하고 바로 본인 진영 19야드 라인에서 수비해야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겠죠. 패커스는 이 기회를 살려 터치다운 득점을 노려보려 했지만 결국엔 1야드 라인에서 막혔고 시애틀은 패커스에게 단 3점만 내줍니다. 악조건 속에서 리그 최고의 공격 유닛을 이끄는 MVP에게 필드골 득점만 허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애틀에겐 좋은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에게 이 난관이 더 쉬워지진 않습니다. 필드골 득점 후 크로스비의 킥오프를 받아 더그 벌드윈 선수가 리턴을 하는데 28야드 전진 후에 브래드 존스의 태클과 함께 공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리커버리는 그린베이에게 갔고 시애틀 수비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필드에 나와야만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시애틀이 엔드존을 지킵니다. 얼토마스의 태클로 그린베이를 또다시 1야드 라인에서 막았죠. 아쉽게도 1쿼터 종료와 함께 랜덜콥 선수에게 터치다운을 내주긴 했지만 15분 동안 대략 13분이나 필드 위에서 쉼없이 수비를 하고 공격과 스페셜팀이 시도 때도 없이 턴오버까지 범하는 악조건에서도 13점 실점으로 데미지를 최대한 줄입니다. 시애틀에겐 안타깝게도 이 흐름이 2쿼터까지 이어졌습니다. 2쿼터가 시작되자마자 3앤아웃, 수비는 또다시 필드골로 그린베이를 막습니다. 그 후엔 킥오프 후 바로 러셀 윌슨의 인터셉션, 이번에도 하하 클린턴 딕스의 가로채기였는데 시애틀 수비도 반격합니다. 로저스를 상대로 인터셉션을 가져갑니다. 셔먼 반대쪽에서 뛰던 바이런 맥스웰의 가로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애틀 리전 오브 붐 수비팀의 이런 노력에도 돌아오는 건 또 한 번의 러셀 윌슨 인터셉션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애틀의 수비팀은 그린베이와 시애틀의 공격팀을 상대로 뛰고 있었던 거죠. 하프타임까지 기록을 제가 다시 본 결과 러셀 윌슨의 패스 실패는 8번, 그중 가로채기를 당한 패스는 무려 3번이었고 30분 내내 성공적인 패스 플레이는 2번밖에 없었는데 이 중 하나마저 마이너스 2야드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경기 동안 러셀 윌슨은 같은 팀 리시버보다 그린베이 수비수들에게 더 많은 패스 성공을 만들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시애틀의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백투백 슈퍼볼 우승이고 뭐고 일단 러셀 윌슨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쿼터백 퍼포먼스의 주인공으로 남게 됐겠죠. 하지만 이렇게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피트 캐롤 감독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러셀 윌슨을 정말 좋아했지만 경기를 이기려면 더 이상 러셀 윌슨만 믿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죠. 페이크 필드골 트라이였습니다. 공격수들이 득점을 하도 못해서 스페셜팀에게 부탁한 거죠. 그린베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존 라이언이라는 시애틀 펀터이자 홀더가 이 공을 던졌는데 커리어 10년간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합쳐서 패스를 단 5번밖에 시도하지 않았던 선수였고 그중 4개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터치다운은 이 경기에서 만든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패커스 팬인 저는 불안감이 급격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투스코어 경기였습니다. 스페셜팀스가 계속해서 득점을 해줄 수는 없으니 시애틀 공격팀이 살아나야만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는데 러셀 윌슨은 멘탈이 가출하다 못해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패커스가 필드골 하나를 더 넣으며 3점을 추가적으로 달아날 때 윌슨은 또다시 인터셉션을 던집니다. 이때가 경기 단 5분여를 남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롭 레이셜 기사에 의하면 이때 패커스의 승리 확률은 무려 99.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애틀의 수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인드로 격차를 최대한 지켜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60분 중 57분 동안 플레이오프 역대급 삽질을 하던 러셀 윌슨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패스를 더그 벌드윈에게 전달해 20야드를, 그리고 윌 루트로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타고 올라가던 마션 린치에게 정확한 볼을 전달합니다. 결국 이 드라이브는 러셀 윌슨이 직접 엔드존으로 뛰어들어가며 마무리되었고 원스코어 경기가 됩니다. 하지만 시애틀이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확률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 경기 2분 9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타임아웃 3개 중 2개를 써버린 시애틀은 온사이드 킥을 무조건 성공해야 했기 때문이죠. 패커스 입장에서 본다면 실점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온사이드 킥만 맞고 공격 드라이브에서 퍼스트 다운만 하나 만든다면 사실상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사고가 나옵니다. 지금 뛰어오른 이 선수, 브랜든 보스틱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보신다면 여기서 그냥 이 선수가 공을 아쉽게 놓쳐서 시애틀 선수가 공을 받고 공격권을 가져갈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스틱의 역할은 점프해서 이 공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 공을 잡게 된 크리스 매튜스 선수를 막는 거였어요.
패커스의 온사이드 리커버리 포메이션을 보시면 앞에 줄지어 있는 선수들은 시애틀 선수들을 막아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뒤에 캐치를 정말 잘하고 피지컬도 좋은 리시버 조디 넬슨이 이 공을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창출되는 거죠. 넬슨은 2014 시즌에 리셉션 98개, 1519야드를 기록했던 리그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리시버였고, 보스틱은 2014 시즌 내내 리셉션이 단 2개밖에 없었던 블로킹 타이트엔드였습니다. 아무리 블로킹하는 선수는 4명이고 공을 잡으러 들어오는 시애틀 선수가 5명이라고 해도 앞에서 본인의 역할, 블로킹만 최대한 잘해줬다면 조디 넬슨이 여유롭게 공을 잡고도 남는 공의 궤적이었습니다. 보스틱이 놓친 공을 보스틱이 막아야 했던 선수가 잡았다는 것이 정말 운명의 장난이었죠. 그렇게 시애틀이 엔드존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시애틀 홈 경기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모멘텀은 완전 시애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셜 린치의 터치다운, 그리고 경기는 1점 차. 시애틀의 경기 첫 리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은 1분 25초가 남아있고 시애틀은 로저스의 역전 필드골 드라이브도 감안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합니다. 온사이드 킥도 만만치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투포인트 컨버전 플레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이 플레이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는 플레이였습니다. 오른쪽 트립스 포메이션에서 83번은 엔드존으로 들어가 아래쪽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저메인 커스와 더그 벌드윈이 스위치 릴리스를 함으로써 수비수들을 헷갈리게 하며 러셀 윌슨이 오른쪽으로 뛰어가다가 벌드윈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플레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패커스가 완벽히 수비했죠. 정말 완벽했습니다. 수비수들끼리 서로의 마킹 선수를 패스하는 것도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이 와중에 포메이션 반대쪽에 블로킹을 하고 있던 러셀 윌슨의 시야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루크 윌슨은 블로킹을 버리고 엔드존으로 유유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윌슨이 수비수들을 피해 열심히 시간을 벌며 스크램블링을 하다가 열려있는 루크 윌슨을 보고 그냥 헤일메리 같은 패스를 던지는데 이걸 잡습니다. 그렇게 3점차 경기. 하지만 에런 로저스에게 1부는 필드골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물론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혼신의 힘을 다해 무너진 팀 분위기를 멱살 캐리하며 경기를 22대 22 동점으로 만들고 연장전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플레이오프 연장전은 터치다운과 함께 경기가 바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코인토스가 그만큼 중요했죠. 따라서 코인토스를 이기고 먼저 공을 가져가는 팀이 경기까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NFL 리서치에 의하면 이 룰이 플레이오프에 적용되었던 2010년 이후 코인토스를 이겼던 11개의 팀 중 10팀이 모두 경기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중 7팀이 연장 첫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 득점으로 경기를 끝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코인토스를 이겼던 팀은 아니나 다를까 시애틀 시옥스였습니다. 경기 내내 공에 실밥도 못 찾는 것 같던 러셀 윌슨이 서드다운에 아름다운 무지개 패스를 벌드윈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클러치 퍼스트다운을 성공시켰고 결국엔 35야드 라인에서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딥볼을 저메인 커스에게 던지며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시애틀이 2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하는 순간이었고 패커스의 플레이오프 악몽과 NFC 챔피언십 징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경기를 시애틀이 이기지 않았더라면 피트 캐롤 감독이 다 이긴 슈퍼볼을 패스 플레이로 말아먹는 희대의 실수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시애틀은 패커스를 상대로 이기고 올라갔지만 오히려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에게 어이없이 롬바르디 트로피를 내주며 팀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셜 린치의 스포트라이트를 인정할 수 없었던 피트 캐롤 감독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러셀 윌슨에게 주고 싶었고 이 욕심 때문에 결국엔 슈퍼볼 트로피까지 뺏겼죠. 사실 패커스와의 경기에서도 윌슨이 이렇게나 폼이 안 좋고 인터셉션을 컴플리션보다 많이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계속 그린라이트를 줬던 모습을 보면 캐롤 감독이 얼마나 윌슨을 애지중지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패커스를 상대로 모든 운이 따라줘서 이기긴 했지만 결국엔 그 똑같은 이유로 슈퍼볼에서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저스 대 브래디, 슈퍼볼 슈퍼매치를 앗아갔던 시애틀은 결국 벌을 받은 거죠. 덕분에 패커스 팬들도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받았고 시애틀
시애틀 팬들도 2주 뒤에 더 큰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가게 됐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경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백그라운드 리서치와 다큐 스타일의 편집을 살려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패커스 팬인 저로서는 이 영상을 만들며 속이 뒤틀리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만들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혼신을 다해 만들었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채널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상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영상 댓글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와 가는 직관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그날 라이브로 2024 NFL 시즌에 대한 전망도 함께 보고 프리뷰의 프리뷰식으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힘들었다. 패커스 왜 졌냐. 로저스 브레디 슈퍼볼 진짜.